11월 30일 일요일 프리미어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전방 퀄리티에서 앞서는 브렌트퍼드와 수비 조직력과 뎁스에서 흔들리는 벌리의 구조적 격차가 얼마나 스코어에 반영되느냐를 보는 매치업이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가 중앙에서 버티고 담스고르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풀어주며 샤데가 측면과 안쪽으로 가며 속도로 찍고 들어가는 삼각 구조를 통해 벌리 포백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준다. 담스고르는 벌리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지 내릴지 선택을 강요하고 그 틈을 샤데와 티아고가 번갈아 침투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벌리는 이미 12경기 동안 24실점,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불안한 수비 조직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퍼드의 공격 템포를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샤데의 직선적인 드리블과 뒷공간 침투, 담스고르의 마지막 패스와 중거리 슈팅 위협은 포백 라인의 강력 관리가 느슨한 벌리 수비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전형적인 상성 카드다. 브렌트퍼드는 전반부터 측면 오버래핑과 안쪽으로 좁혀드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벌리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여러 차례 찔러 크로스 상황과 세컨 찬스를 양산하려 할 것이다. 벌리가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가더라도 이선과 포백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박스 앞에서 담스고르에게 여유 있는 슈팅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교체 전력에서도 브렌트퍼드는 후반 중반 이후 투입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다양해 지친 벌리 수비 라인을 상대로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반면 벌리는 스코어가 밀릴 경우 라인을 올려야 하지만 그 순간부터는 뒷공간과 측면의 수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브렌트퍼드의 역습 한 방에 추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벌리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다 보면 한 번 뚫린 이후에는 연속 실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브렌트퍼드는 공격 템포, 세트피스 퀄리티, 교체 카드의 무게감까지 모든 면에서 벌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어 평범한 흐름만 나와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벌리가 이 경기에서 버티려면 골문 앞에서의 몸싸움과 차단, 크로스 대응에서 평소 이상의 집중력을 보여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점 패턴을 감안하면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기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박스 주변을 장악하는 맨시티와 12경기 22실점이라는 수비 지표를 기록 중인 리즈 유나이티드의 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맨시티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센터백과 중원이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들고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를 하프스페이스와 터치라인 근처에 배치해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놓는다. 그 과정에서 홀란드는 수비수 둘 사이 혹은 뒷공간을 노리며 움직임을 반복하고 크로스 타이밍과 침투 타이밍을 맞춰놓고 있다가 한 번의 패스에 마무리를 가져가는 패턴을 보여준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활동량을 앞세운 전방 압박으로 초반에는 맨시티 빌드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12경기 22실점이라는 기록이 증명하듯 리즈는 박스 앞 세컨볼 대처와 마크 전환에서 허점이 자주 드러나며 한 번 라인이 무너지면 연속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볼 점유율 역시 맨시티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드는 쪽도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될 공산이 크다. 아무래도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유형의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지점에서 맨시티의 구조적 우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이스 도쿠를 비롯한 맨시티의 공격 자원들은 1대1 돌파, 컷백, 세컨라인 침투 등 여러 패턴으로 리즈 수비를 시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크로스 의존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반면 리즈는 피로에와 제임스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으로 한두 번은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격으로 나갈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슈타흐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더라도 라인 전체 강역이 벌어지는 순간부터는 홀란드와 니코 곤살레스, 도쿠를 동시에 제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리즈가 승부를 걸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실점 리스크가 커지고 라인을 내리면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야 하는 구조적인 난제를 안게 된다. 결국 경기 내내 슈팅수와 박스 점유시간, 세컨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팀은 맨시티일 가능성이 높고 리즈의 수비 지표를 감안하면 무실점으로 버티기엔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전술 완성도, 점유율, 박스 장악력, 그리고 에이스의 결정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홈에서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노릴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
이 경기는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인 색깔을 유지하려는 썬더랜드와 구조적으로 정리된 4-1-4-1 안에서 메잘라의 침투를 앞선 본머스의 맞대결이라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썬더랜드는 마엔다의 측면 돌파와 탈비의 전진 압박, 자카의 빌드업을 통해 전방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원과 포백 사이 강력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반면 본머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을 고정해주는 가운데 테버니어와 세메뇨가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에반 이우송에게 박스 안 마무리 장면을 꾸준히 공급해줄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썬더랜드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라인을 올리는 순간부터 본머스의 공격 패턴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중앙에서 볼을 받은 테버니어가 측면 공간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며 썬더랜드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전형적인 메잘라 형태의 무브먼트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포백이 마엔다 쪽 측면을 커버하느라 끌려나간다면 테버니어의 침투각은 더 넓어지고 그 뒷공간에서 에바니우송이 박스 안 중앙을 점유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 과정에서 테버니어가 박스 측면까지 침투에 낮은 크로스나 컷백을 선택한다면 에바니우송은 수비 사이에서 한 발 먼저 움직이며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여지가 크다.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이 패턴을 끊기 위해 중원에서의 1차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공간이 등 뒤에 생겨 본머스의 역습에 취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본머스는 에바니우송을 중심으로 한 박스 점유뿐 아니라 세메뇨가 반대 측면에서 1대1을 시도하며 세컨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어. 파이널 서드에서 위협의 방향이 한쪽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썬더랜드 수비 라인은 테버니어의 대각 침투와 에바니우송의 박스 안 움직임, 세메뇨의 측면 드리블까지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결국 포백 간격을 무너뜨리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더랜드가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은 높고 이로 인해 경기 자체는 어느 정도 활발한 찬스 교환이 오가는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 그리고 메잘라의 침투를 활용하는 패턴의 정교함은 본머스 쪽이 더 앞서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경기는 썬더랜드가 볼을 더 많이 소유하더라도 본머스가 적은 기회 속에서도 효율적인 마무리를 통해 스코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 가까운 매치업이다. 썬더랜드의 포백이 테버니어의 움직임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에바니우송에게 향하는 결정적인 패스라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 경기의 핵심 변수다.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를 점령하려는 에버튼의 전술 구상과 주중 일정으로 체력 소모가 심한 뉴캐슬의 강력 관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다. 에버튼은 바리가 하단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풀어주고 그릴리시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뉴캐슬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노리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듀스버리 홀은 그릴리시의 움직임에 맞춰 반대 방향으로 하프스페이스를 밟아 들어가며 한 번은 패스 옵션으로 한 번은 직접 박스 안 침투 옵션으로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준다. 뉴캐슬은 엘랑가와 반스의 속도를 활용해 전환 상황에서 에버튼의 측면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직후라 전 후반 내내 같은 강도로 압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뉴캐슬은 경기가 진행될수록 최종 수비진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이 틈이 생기는 순간 상대 공격진에게는 슈팅과 날카로운 라스트 패스 각도가 동시에 열린다. 바리와 에버튼 수비 라인이 적절히 버텨주면 그릴리쉬는 그 벌어진 공간 앞에서 공을 받았다가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섞었으며 뉴카슬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순간 듀스버리 홀이 타이밍 좋게 박스 근처로 침투해 들어가면 컷백을 마무리하거나 흘러나온 공을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올 여지가 크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토날리가 뒤에서 라인 강력을 조율하며 압박 위치를 조정해줘야 하지만 측면 윙어들의 전진과 풀백의 오버래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중앙 공간이 비어버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에버튼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그릴리시에게 최대한 공이 많이 가도록 전개 루트를 설계해 뉴캐슬 수비 블록 앞에서 1대1 혹은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림을 만들려 할 것이다. 또한 에버튼은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무리한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에서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뉴캐슬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기다리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주중 강도 높은 일정을 치른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온도차는 후반으로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뉴캐슬이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그릴리시와 듀스버리 홀의 침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뉴캐슬이 전방에서 압박을 풀지 못하고 라인만 뒤로 물리는 그림이 나오면 에버튼은 박스 앞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듀스버리 홀을 향해 결정적인 패스를 내줄 수 있다. 반대로 뉴캐슬이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면 엘랑가와 반스의 속도로 역습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한번 압박이 깨졌을 때 뒤쪽 중앙 공간이 비어버리면서 이에 오히려 에버튼에게 치명적인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종합하면 이 뉴캐슬의 전방 화력과 전환 속도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체력 누적과 라인 간격 문제라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반면 에버튼은 그릴리시와 듀스버리 홀을 축으로 이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전술적 카드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에버튼이 뉴캐슬에 벌어진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찬스의 질과 양에서 점점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상 승률과 시즌 전체 흐름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 양상은 예상보다 훨씬 루즈하게 흘러갈 소지가 큰 대진이다. 토트넘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주전 자원들의 체력이 상당히 소모된 상태라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걸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라인 강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몰아치는 대신 중원 라인에서 수비와 전개를 병행하며 쿠두스와 사비 시몬스의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다. 히샬리송 역시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은 분명하지만 팀 전체 템포가 한 박자씩 느려지는 순간 박스 진입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화끈한 다득점 게임보다는 제한된 찬스를 두고 승부를 겨루는 양상에 가깝다. 반면 풀럼은 원정에서 라인을 크게 올리는 팀이 아니며 두 줄 블록을 바탕으로 실점을 줄이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강하다. 호드리고 무니스는 롱볼과 크로스를 받아내며 버티는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주변 지원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 공격이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짧게 끊기며 다시 수비 모드로 전환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이워비와 루키치가 중원에서 템포를 떨어뜨리며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경기 전체 리듬은 더 느려지고 박스 안에서의 확실한 찬스는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승률 데이터는 토트넘 쪽으로 기울어 있더라도 실제 경기에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를 몰아붙이며 승부를 끝내기보다는 서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지지 않는 점유를 먼저 생각하는 심리가 작동할 여지가 크다. 특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중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그 홈 경기라고 해서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다 역습을 허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승점 1점도 나쁘지 않다는 선택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 풀럼 역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가져오면 손해가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을 더 낮추고 두 줄 블록을 더욱 단단하게 조이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세트피스나 개인 능력에서 양팀 모두 한두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박스 안에 숫자를 과감히 쏟아붓는 모험적인 시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홈이라는 이점 덕분에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는 다소 앞설 수 있겠지만 풀럼의 수비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스코어는 끝까지 촘촘하게 잠긴 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률 수치에서의 근소한 홈 우위, 양팀의 수비 지향적인 전술 기조, 토트넘의 체력 변수와 풀럼의 원정 성향까지 모두 더해보면 이 경기를 누가 이길까보다 무승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이 경기는 같은 3-4-3 구조를 사용하는 두 팀이지만 후반 체력 관리와 세컨볼 경쟁력에서 결이 갈리는 매치업이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 앞에 중원을 두텁게 세우고 탈압박 이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하는 전환 축구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원정팀 맨유는 초반에는 마트스 쿠냐와 마운트, 브루노가 만들어내는 패스 교환과 개인 기량으로 공격의 활로를 찾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는 패턴을 노출하고 있다. 맨유의 경우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세컨볼 대응이 느려지면서 두 번째 상황에서의 압박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중원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 2선이 자유롭게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게 된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경기 후반 교체 카드로 예레미 피노와 레르마를 투입해 템포를 다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준비해둘 수 있다. 예레미 피노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고 레르마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와 커버 범위를 넓혀준다면 후반에는 오히려 홈팀이 세컨볼 경합을 장악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때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힘과 제공권을 살려 예레미 피노와 윙백이 만들어내는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최종 마무리 역할을 맡게 된다. 맨유는 여전히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축으로 한 방의 패스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중원 강력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역습과 전환 상황에서 노출이 불가피하다.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굳이 전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중간 블록을 유지하면서 체력과 템포를 관리하고 맨유의 체력 저하 구간을 기다리는 운영이 더 합리적이다. 후반 중반 이후 예레미 피노와 레르마가 동시에 투입되며 템포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순간 지친 맨유 수비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양쪽을 동시에 케어하기 버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크리스탈 팰리스의 히든카드인 예레미 피노와 레르마가 후반 교체로 들어와 템포를 끌어올린다면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는 쪽은 홈팀이 될 확률이 높고 그 흐름 속에서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구도를 감안하면 초반에는 균형이 이어지더라도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경기의 무게중심이 천천히 기우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이 경기는 맨유의 전반 에너지와 후반 체력 저하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교체 카드와 세컨볼 경쟁력 강화라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홈 승리 쪽 기대값이 더 높아지는 매치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기는 공격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의 강점을 가진 아스톤 빌라와 중앙 측면 가리지 않고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울버햄튼의 맞대결이다. 아스톤 빌라는 틸레만스를 축으로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와킨스의 뒷공간 움직임과 맥긴의 라인 사이 침투를 결합해 상대 블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팀이다. 특히 틸레만스가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울버햄튼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벌어진 공간을 바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맥긴이 공을 잡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다. 울버햄튼은 5-3-2 블록을 유지하려 하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무인지대처럼 열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공간이 벌어진 구조에서는 아스톤 빌라의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부담 없이 볼을 받아 슈팅과 킬 패스를 시도할 수 있어 홈팀에게는 오히려 수월한 경기 운영 환경이 조성될 공산이 크다. 맥기는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절묘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중앙과 측면 사이 애매한 위치에서 공을 받아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와킨스가 수비 뒷라인을 끌고 나가고 틸레만스가 전개 축을 좌우로 흔들어주면 맥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한 번의 터치 후 슈팅이나 마지막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과의 롱볼 연계,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겠지만 전체 블록이 뒤로 말려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방과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울버햄튼 수비는 결국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아스톤 빌라가 집요하게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반복되면 빌라의 측면 자원과 맥긴이 그 공간에서 공을 받아 컷백과 슈팅을 동시에 노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울버햄튼 골문 앞에서는 세컨드볼 정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연속된 슈팅과 크로스를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홈팀 아스톤 빌라는 라인 강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템포를 조절해 불필요한 역습 허용을 줄이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코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대보다 한 수 위의 경기를 펼칠 여지가 크다. 결국 수비 조직력의 차이,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 중원 간격 유지 능력에서 양팀의 격차가 분명한 만큼 흐름이 길어질수록 아스톤 빌라 쪽으로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대값이 함께 기울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이 단 한 경기만에 수비 조직을 완전히 재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도 역시 불안한 수비를 노출하는 쪽과 이를 냉정하게 파고드는 쪽의 대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상대의 구조적인 약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경기이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한판이라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